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신규 매립지 후보지를 찾기 위해 두 번째 공모를 진행했는데요. 예상대로 지원한 곳이 없어 재공모마저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3차 공모를 포기하고 건설 폐기물 반입 금지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인데요. 대체 매립지 공모가 무산된 만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재공모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5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대체 매립지 재공모를 진행했지만 이에 응모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1차 공모가 무산된 이후 부지를 축소하고 매립 면적을 줄이는 등 조건을 대폭 완화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재공모마저 불발되자 정부는 3차 공모는 진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대신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한 데 이어 건설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도 건설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처리 문제를 환경부와 단계별로 협의하고 있다며 내년쯤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만 이거를 이제 수도권 매립지로 안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소각제를 재활용할 수 있는 이 허용 방안을 완전히 완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용역이 들어가가지고 금년도 한 말 안에 소각제를 어떻게 얻다가 마음대로 활용할 건지가 환경부에서 만들어서 그거를 올 한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일각에선 환경부의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 등이 수도권 매립지를 연장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체 매립지 공모가 무산된 만큼 서울과 경기, 인천이 지자체별로 매립지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폐기물 정책과 함께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이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사용 종료 시한이 4년 앞으로 다가온 수도권 매립지.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사용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3기 신도시 1차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됐습니다. 1차 사전 청약이 진행되는 지역은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 2지구 등 모두 5곳인데요. 정부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계양 신도시 지구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첫 지구 계획 승인으로 1차 사전 청약은 16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사전 청약 제도는 본 청약 1, 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계양 신도시는 17,000호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며 금년 7월부터는 1,100호를 사전 청약을 통해 조기에 공급하게 됩니다. 사전 청약 대상 주택은 2023년 본 청약을 거쳐서 2025년에 입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1차 사전 청약 대상 지역은 모두 5곳입니다.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이, 성남 복정일, 의양 청계이, 위례가 해당하며 공급 규모는 총 4,333가구입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입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추정 분양가를 보면 계양지구는 전용 59제곱미터가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74제곱미터는 4억 4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입니다. 남양주 진접이는 59제곱미터가 3억 4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74제곱미터는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입니다. 성남 복정일 지구는 59제곱미터가 6억 8천만 원에서 7억 원, 의양 청계이는 55제곱미터가 4억 8천만 원에서 5억 원, 위례는 5억 7천만 원에서 5억 9천만 원에 공급됩니다. 사전 청약을 하려면 세대 전원 무주택자이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합쳐 3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거주자면 사전 청약 신청이 가능한데 거주자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사전 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됩니다. 다만 본 청약 때 최종 당첨을 확정하게 되는데
거주 2년 이상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또 수도권 투기가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우선 공급 거주 기간은 2년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가 11개 지자체와 치열한 경합을 뚫고 바이오 창업 특화 기관인 K-바이오 랩허브를 유치했습니다. 국비만 2,5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송도에 설립할 예정인데요. 바이오 인력 양성센터에 이어 K-바이오 랩허브까지 유치하면서 인천 바이오 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최종 후보지에 인천시가 선정됐습니다. K-바이오 랩허브는 모더나를 배출한 것으로 유명한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한 모델입니다. 신약 개발 등 생명공학 분야 창업 특화 지원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K-바이오 랩허브는 창업 보육실과 연구,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갖추게 됩니다. 인근 병원, 대학과 임상시험 등을 진행하고 국내외 제약사와는 연구, 사업 등을 공유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리고 국내외 유수 대학 등을 보유한 송도가 최적지로 꼽힌 배경입니다. 지난해 바이오 인력 양성센터에 이어 K-바이오 랩허브까지 유치하면서 인천은 산학연병이 집적한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이 국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원활한 인력 수급이 가장 필수적인 사업이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천에 이제 마지막 용의 눈에 점을 찍어야 한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은 국비만 약 2,500억 원 투입됩니다. 인천시와 중기부는 향후 세부 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인데 오는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예타가 통과될 경우 2023년부터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5년부터 본격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청라 의료복합타운을 추진할 사업자가 어디가 될지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최고 득점을 받으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청라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청라동 일대 26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추진되는 청라 의료복합타운 사업. 사업비 3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자 선정 공모에 컨소시엄 5곳이 참여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8일 사업 제안서 평가를 진행했는데 평가 결과 KTNG, 하나은행과 손을 잡은 서울 아산병원이 최고 득점을 받았습니다. 평가는 사업 제안서 사전평가와 사업자의 PPT 발표, 질의응답, 종합평가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청라 의료복합타운에 3,500억 원 규모의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요건이었던 500병상에서 규모를 더 늘려 800병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제청은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친 뒤 다음 주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라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영종도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영종도 자전거 도로 1단계 사업이 마침내 준공됐는데요. 배상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영종도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자전거 도로. 사람들이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탑니다. 영종국제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만든 영종도 하늘 바닷길. 이번에 조성된 자전거 전용 도로는 신불 IC에서 용유역 사이 7.6km 구간입니다. 폭은 최대 3m로 총 사업비 4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영종도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종도를 자전거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종국제도시 해안 일주 자전거 도로 건설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의 여가 활동 증진은 물론 영종국제도시가 품고 있는 천혜의 자원과 또 관광 자원을 연계한 자전거 관광 코스 개발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해 착공한 제3연륙교 역시 자전거 도로가 함께 건설된다며
연육교와 영종도를 연계하는 자전거 도로가 완성되면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 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영종 해안북로 6.5km 구간 2단계 사업은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23년 말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사관리구역 1.9km를, 24년 말까지는 시에서 영종해안순환로 3km의 자전거 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1980년대에) 만들어진 남동산업단지는 조성 당시 주차장이 계획돼 있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이곳 근로자들은 수십 년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근무 시간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하기도 한다는데요. 김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남동 산업단지 앞 도로 전체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까지 차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골목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길을 따라 주차된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면 공단을 몇 바퀴 이상 돌아야 겨우 주차할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9시 출근하는데 항상 일찍 오거든요. 한 7시쯤에. 2시간 일찍 와서 주차 자리 찾고 그래요. 원래는 저쪽인데 여기까지 와서 된 거거든요. 주차 자리 한 5바퀴 돌다가. 1985년부터 조성된 남동산단엔 현재 6,80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근로자 수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노상주차장과 건물 부설 주차장 등 허용된 주차면 수는 3만 6천여 면에 불과한 상황.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수십 년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사고지가 이제 없는 차들은 뭐 이렇게 알아서 이런 거 되는 거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차는 많은데 이제 승용차처럼 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없어요. 화물차들은. 길에 쌓인 무단 적치물들은 도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지나가는 차들이 얽히고 설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합니다. 여기같이 그 환경이 진짜 저기 한 데 없어요. 땅이 막 울리고 그냥 막 그 먼지가 계속 나니까. 인천시는 최근 남동공단에 지하주차장 380여 면을 조성하는 등 주차장 확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남동구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선 남동공단 내 주차면 6,800여 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주차난이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서구 루원시티 입주 예정자들은 학교 용지 복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대안을 찾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결국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시는 주민과 사업 시행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더 이상 협의체 운영이 의미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시는 조만간 대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루원시티 학교용지 복원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시가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찾겠다고 했지만 4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협의체 운영이 끝난 겁니다. 시는 더 이상 협의체 운영이 의미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과 사업 시행사 간 의견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당초 학교가 들어설 용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됐다며 학교용지 복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상업용지를 구입한 사업 시행사는 예정대로 오피스텔 등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행정소송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루원시티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실무 협의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관계 기관들이나 주민 대표들, 인근의 학교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이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었는데 어제 이 결론이 아무런 성과 없이 인천시가 이렇게 결론 내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붕괴하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시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학교용지 복원도 검토하고 있는 대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 전체에 대한 의견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떤 의견인지 이해가 됐고
그리고 교육청이라든지 LH의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건축 시행사들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확실하게 다 알았으니 우리가 인천시가 이제 어떤 안에 대해서 확정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하겠다. 학교용지 복원을 촉구하는 입주 예정자들은 시민청원에 이어 삭발식까지 진행하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인천시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요즘 폭염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본격적인 무더위는 다음 주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폭염으로 48명이 목숨을 잃은 2018년에 버금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가마도처럼 달궈진 한반도. 경기도 가평의 기온은 무인 자동 기상 관측망 기준으로 36.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번 폭염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고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로 밀고 올라오면서 한반도 상층에 열돔을 형성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폭염은 다음 주부터입니다. 기상청은 20일부터 열돔 현상에 따른 폭염이 전국을 뒤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른 폭염 피해가 우려됩니다. 최춘식 국회의원실이 질병관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5년 반 동안 97명이 폭염으로 숨졌습니다. 31일간 폭염이 이어졌던 2018년에는 무려 4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령자일수록 더 주의해야 합니다. 숨진 사람 중 34%에 달하는 33명이 80세 이상의 고령이었습니다. 40대와 50대도 각각 15명과 14명에 달해 온열 피해에 예외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올해도 지난 6월 25일 대구에서 첫 폭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최춘식 의원은 폭염은 법정 자연재난에 포함된 만큼 열돔 등 유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는 등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자와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 지역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노동시간은 많은 반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명 중 1명은 중위 임금의 3분의 2 수준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노동인권 침해 사례도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동과 부평, 주안 등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인천. 하지만 근로자들의 처우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가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월 평균 임금은 241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지역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인 262만 8천 원, 제조업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269만 원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공단별로는 주안공단이 253만 원으로 높은 편이지만 남동공단이 236만 원, 부평공단이 208만 5천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노동시간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44.2시간으로 인천 지역 평균 노동시간인 38시간보다 6시간 이상 많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노동인권 침해 사례는 765건에 달했습니다. 연차와 관련한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수당 미지급 사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금 및 노동시간 관리 시스템 이게 물론 당연히 시급하게 이루어지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영세한 사업장들은 그냥 그 사업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게 없는 상태일 확률이 많거든요. 그걸 이제 지자체에서 좀 나서서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이번 조사는 국가산단인 부평 주안산업단지와 남동산업단지, 일반 산단인 인천 기계산업단지 노동자 4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임금과 노동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노동자 안전과 작업 환경 개선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선 하루에 검사자가 15,000명이 넘는데요.
인천시가 임시 선별검사소 5곳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들의 긴 행렬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임시선별 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은 순서에 따라 이동한 뒤 차량에서 안전하게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늘자 서구의 긴급 승인 요청으로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소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서구 지역 내 선별검사소는 보건소와 검암역, 아시아드 주경기장 등 총 3곳입니다. 이곳에서 한 분당 약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신속히 검사를 이루게 함으로 인해서 기존 선별검사소 2개소와 이 드라이브스루가 있다 보니까 매우 분산 효과가 또 있고 시민들 호응도 좋고 이것이 또 방역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지역 하루 검사자 수는 15,000명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임시선별검사소와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시선별검사소 5곳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검사소가 설치된 곳은 아시아드 주경기장과 작전역, 운서역과 원인제역, 부평구청역입니다.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2곳을 추가로 확보해 4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휴가철까지 겹쳐 해수욕장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수욕장에서는 별도의 방역 지침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장동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되면서 지방으로의 풍선 효과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부산 지역 해수욕장 방문객 증가는 방역에 대한 불안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은 37만 3,7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송정해수욕장 역시 13만여 명으로 2만 명가량이 늘었습니다. 현재 부산 지역 모든 해수욕장에서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으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또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해변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은 금지됩니다. 백신을 맞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집합 제한 인원에서 제외됐었지만 이 인센티브 적용이 중단되고 백신을 맞았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한편 각 해수욕장에는 방역 단속원이 배치돼 방역 수칙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수욕장 입장을 제한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백신 물량 부족으로 사전 예약이 일시 중단됐던 50대 백신 접종 예약이 재개됩니다. 예약 마감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연장했는데요. 방역당국은 50대에 제공할 모더나 백신 물량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40대 이하의 주력 백신은 화이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예약 중단 사태를 빚었던 50대 후반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다시 시작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예약 중단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50대 사전 예약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50대 후반은 12일부터 17일까지였던 예약 일정을 12일부터 24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접종 일정도 일주일 연장해 8월 14일까지 진행합니다. 50대 초반의 예약 일정은 세분화했습니다. 53세부터 54세는 19일에, 50세에서 52세는 20일에 예약을 받습니다. 접종 일정도 일부 연기해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50대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합니다. 3분기 중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의 물량은 50대 연령층이 1차, 2차 접종을 모두 받으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접종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접종이 가능하신 물량입니다. 40대 이하는 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50대 백신 접종이 끝나야 시작하는 게 아닌 화이자 백신 공급 물량 등을 고려해서 40대 이하의 접종과 예약 일정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그 8월달 접종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이 18세에서 49세에 대한 접종 일정을 잡고 아마 40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모더나 또는 화이자 접종이고 화이자 백신이 또 7월 말부터 8월달에 접종할 물량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백신 종류가 화이자 백신을 주력으로 하되 모더나 40대 이하 접종 대상 인구는 약 2,200만 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접종 대상 등에 포함돼 이미 접종한 사람이 많아 실제 접종 대상자는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대규모 접종 예약이 진행되는 만큼 마스크 오브제 등과 같이 분산 예약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실상 하늘길이 막혔는데요. 정부가 해외여행 자제를 당부한 가운데 일반 국민은 물론 기업들도 해외 출장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국공립대 일부 교수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공무 외의 목적으로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학기 중에도 빈번했다고 하는데요. 배상민 기자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자 외교부는 지난해 3월 전 국가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사실상 모든 해외여행 취소와 연기를 권고한 겁니다. 기업들도 경영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해외 출장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국공립대 교수 상당수가 공무가 아닌 사유로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교육부와 38개 국공립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난해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공립대학교 교수의 공무외 해외 출장 개인 여행 건수는 총 190건.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 23건, 경북대 22건, 충남대 19건, 인천대와 충북대, 창원대가 각각 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국공립대 교수들이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학기 중에도 공무의 목적으로 해외를 다녀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교육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은 동일한 등록금을 내고 있어서 지금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학생들은 이렇게 원격 교육을 하고 교수님들은 원격 여행을 가신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참 학생이나 학부모나 국민들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맞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립대학교의 원격 강좌 수는 전년도에 비해 1686%가 증가한 64,356건으로 조사됐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1년 전에 비해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명 중 3명 이상은 고용 인원이 줄었다고 답해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1년 반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골목 상권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골목 상권 자영업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은 1년 전에 비해 매출액이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금액별로 보면 평균 21.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업종별로는 옷이나 화장품 판매업소의 매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매출이 하락하면서 순이익도 감소했습니다. 노래방과 세탁소 등의 순이익 감소폭이 21.5%로 가장 컸고 옷가게 20.6%, 식당이나 카페도 19.7%가 줄었습니다. 학원도 순이익이 1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목 상권의 침체는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자영업자의 33.6%가 1년 전에 비해 고용 인원을 줄였다고 답했고 인원이 늘어난 곳은 3.5%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조사가 델타 변이 확산 시기 이전에 이뤄진 것을 고려할 때 하반기 상황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돼 추가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응답자의 10명 중 3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자제 등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전기 등 공공요금 할인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29%포인트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서로이음 가입자는 현재 40만 명이 넘어 서구 주민 대부분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구는 주민들이 서로이음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서로도움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는 서로도움 기부금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주민들이 최고의 정책으로 꼽은 지역화폐 서로이음. 지난 2019년 5월에 첫 선을 보인 이후 가입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가입자는 40만 명이 넘습니다. 서구는 서로이음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기부 기능을 담은 서로 도움을 오픈했습니다. 누구나 앱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서구는 서로 도움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와 생계비, 교육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또 화재 피해를 입은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구매해 2천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이번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반찬 나눔 사업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부모가 맞벌이라든지 아니면 한부모 가정으로서 집에 있을 수 없는 아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아동들을 지역아동센터로 안내를 했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기자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몇 개월을 계속 대기자로만 있다 보니까 돌봄도 지금 취약한 상황에서 또 결식도 우려가 되기도 하고. 서구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매달 서너 차례 반찬과 간식을 구매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부는 일시 기부와 정기 기부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기 기부는 사업이 종료되는 11월까지 매달 5천 원씩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교육청이 학생 건강을 위해 전문 검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상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걱정되는 가운데 인천시 교육청이 학생 정서 행동 발달상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인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초등학교 1,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2단계 검사를 진행한 결과 2020년과 비교했을 때 관심군 학생은 0.39%, 자살 위험 학생은 0.04% 줄었습니다. 교육청은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의 경우 전문기관에서 심층검사,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전문 상담기관 연계 관심군 심층검사 상담 지원, 1인당 150만 원의 병의원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교육청 배치를 통한 무료 상담, 자살 위험 학생 학교로 의료 전문팀 방문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치유형, 대안교육 위탁교육을 통해 초중고 정서행동 고위기 학생의 학업 지속 지원, 다문화가정 관심군 학생 집중 지원, 전문 컨설팅단 관심군 심층 모니터링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학교 1지역 상담기관 연계의 지역협력 모델을 운영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별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한편 2020년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에 관심군 학생과 자살 위험 학생 2차 전문기관 연계율은 각각 99.4%, 99.9%였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동구가 경제와 도시 분야 정책을 주민과 공유하는 온 오프라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1단계 사업을 준공한 만석 화수 해안 산책로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또 동구사랑 상품권 발행 형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해안을 따라 데크를 설치하고 인도를 깔끔하게 정비했습니다. 군사보호시설 초소를 활용해 전망대도 세웠습니다. 각종 산업시설로 가로막혔던 해안이 이렇게 산책로로 재탄생했습니다. 동구는 이번에 1단계를 완성한 데 이어 오는 10월까지 2단계 구간 0.9km를 완료하고 2028년까지 전 구간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물치도 방향으로 전망대도 조성하고 갯벌 체험장도 꾸민다는 구상입니다. 다소 아쉬운 건 아직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없고 진입로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동구 온오프라인 토론회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구도심 도시재 가봤더니 아직까지 어떤 화장실이나 주차장이라든가 좀 이런 편의 시설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향후에 좀 이런 시설들은 좀 어떻게 정비가 될 건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진입로가 조금 복잡하고 그다음에 아직 안내판 같은 게 좀 정비가 안 된 느낌들이 들었던 2단계에서는 조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보강할 계획이 있으신지. 동구는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북성포구 십자수로 부지에 공원과 주차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전까지 사용할 임시시설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올 10월에 설치할 때는 그 2단계 쪽에는 임시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하시겠지만은 우리 주민 여러분께 좀 이해를 구할 수밖에 좀 없는 게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북성포구 십자수로가 그 매립이 완료가 되는 9월이 지나고 한 2년 정도만 지나면은 그곳이 아마 더 그 주차장하고 그쪽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동구사랑 상품권 개선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인천 이음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기초단체에서는 서로 이음 등 지역 특화형 전자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동구도 종이상품권만 발행하는 걸 넘어 전자상품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입니다. 전자상품권을 병행해서 발행하실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구사랑 상품권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이 뭔지. 동구는 당분간 종이상품권 발행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카드 가맹점 비율이 현대시장은 30%, 송현시장은 60%에 불과해 여전히 전통시장에서 종이상품권 활용도가 높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난해 동구사랑 상품권 발행액이 137억 원에 달하는 등 효과도 입증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카드 가맹점 비율이 높아지면 전자상품권 발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통 시장에서의 카드의 보급률이 조금 높아진다라면 그때 이제 병행을 좀 하려고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카드 보급률이 좀 낮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더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카드 보급률을 높인다라면 전자 상품권과 같이 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정책 토론회를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우입니다. 조금 늦어지는. 인천시가 애관극장의 공공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극장의 매입과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선 애관극장의 문화적 가치를 감안해 인천시 등록 문화재로 지정하자는 의견부터 공공 매입이 아닌 다른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애관극장의 매입을 추진 중인 인천시. 공공 매입과 향후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선 애관극장의 문화적 가치를 감안해 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쌀이제와 배다리를 포함한 극장 주변을 역사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애관극장 하나만 이 지역에서 역사 문화적으로 중요할 거냐? 그러면 이 주변의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배다리 지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넓게 보존을 했느냐? 문화적인 맥락 차원에서 본다라면 이게 단위 문화재 하나 가지고만 등록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는 이제 선과 면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공이 매입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한 후에도 매년 운영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 손장원 재능대 교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래된 극장을 서점이나 아파트로 활용하는 외국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도 기존의 정형화된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사고 명확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방법들도 우리가 고민할 수 있고 검토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공공이 매입해가지고 문화공간을 사용했다는 그런 먼저 정해놓고 나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다양한 활용 방법 모색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애관극장의 전신인 인천협률사에 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인천협률사는 아직 정확한 설립 연도가 기록된 문헌을 찾아내지 못한 상황. 이 때문에 학계에서도 공식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유 선생이나 최성현 선생의 회고에 의지했기 때문에 아직 그 문서 자료가 조선신보나 아니면 협률사와 관련된 1차 자료가 이제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게 이제 학계에서 아직은 널리 공인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를 저희가 공동으로 인천 지역사회 연구자들이 찾아야 될, 발굴해야 될 그런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또 애관극장의 활용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용역의 필요성과 매입 주체를 시에서 산하기관으로 전환하는 등의 여러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 앞바다는 중국 어선의 마구잡이식 불법 어획으로 어족 자원이 황폐화된다는 지적을 받았죠. 이런 서해 바다를 살리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치어 10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한중 공동 치어 방류 행사에 이형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왕산말이나 인근 해상에 치어를 방류합니다. 참조기 종자 2,000마리가 물속으로 헤엄칩니다. 한국과 중국이 서해 수산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치어를 방류하는 겁니다. 이날 연평도 해상에 참조기 치어 30만 마리를 방류하고 15일에는 강화도 분우리 해안에 꽃게 치어 2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연태시 해상에 말쥐치 50만 마리를 방류합니다. 서해 바다의 수산 자원량 증강과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풍요로운 서해 바다를 만들고 한국과 중국 양국의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중 공동 수산 종자 방류 행사는 지난 2018년부터 양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엔 전남 영광군에서, 2019년엔 중국 칭타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 3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서해를 중심으로 최단 거리에 있는 인천과 산둥성 옌타이시 해안에 치어를 방류했습니다. 我们希望通过这次活动的举办，双方共同养护和合理利用黄海渔业资源，积极探索中韩海洋经济合作的新途径、新思路，共创海洋经济发展的新篇章。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는 중국 어선의 불법 어획 등으로 어족 자원이 황폐화되는 상황. 해양수산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는 불법 어획 단속 등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수산자원 관리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 발 더 나아간 정책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